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불러서 4월 달에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G2라고 부르는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자, 아베에 이어서 트럼프는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 자신의 리조트에 시진핑을 초대해서 정상회담을 가지는데요. 자, 세부 일정과 의제는 지금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아베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하는 의제나 그 목적 등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일본의 의견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틸러슨에게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조언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틸러슨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진핑과의 협상에 대한 설명은 아닐 거다. 대략 이래서 한다라고 통보하고 한국이 과연 미국이 시진핑에 압력을 넣고 시진핑하고 맞설 때 미국 편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국 측에 의문으로 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4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열릴 걸로 보이고요. 중국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성사되었고 한중 갈등, 즉 사드에 따른 그 갈등을 핵심 의제로 다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통해서 시진핑과 단판을 지으려고 할 거고요. 아직 이 회담을 한다라는 원칙만 합의됐지 그 의제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라라고 리조트에 시진핑을 초대한다는 것은요, 물론 아베처럼 골프하고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특별한 대우라기보다는 골프는 치지 않는다 하니까 너네들을 대우는 해주되 확실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중국의 요청에 따라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미국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비판하니까 중국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북아 사드를 포함한 주요 정세,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관한 내용들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중국의 사드 반대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 또 미중 간의 환율 조작과 통상에 관한 문제 등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속에서 이 의제의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수집한 의제를 가지고 아마 트럼프와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의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문제를 지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W 부시 정권, 클린턴 정권, 오바마 정권 때는 중국이 사실상으로 이 뒷구멍으로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재자 역할을, 북한을 대신해서 육자회담을 중재한 나라, 또 북미 직접 협상을 중재하는 나라, 이런 모양을 취했지만은 이제 트럼프는 중국을 보고 당신들은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오일과 식량을 주고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를 뒷구멍 거래를 허용시켜서 무산시키는 당사자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에 대단한 겁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도 중국이 이런 미국의 태도를 부정을 한다면 미국은 아마 우리는 최종적으로 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 전에 북과 비공식적인 직접 회담을 하겠다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미국 조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동북아에 전략핵이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거나 이런 최후 통첩을 하기 전에 중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북한 쪼기를 통한 결론을 가져오지 않고 지금처럼 오리발을 내민다면 마지막으로 북한을 불러내어서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것이다. 좌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어쩌고, 꿈을 깨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가기 위한 미국의 최후 통첩성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체질상으로 미국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협상을 하는데 우리 핵과 미사일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할 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자, 결론이 나와가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을 수 있다. 중국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또 내부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출범 이후에 정상회담을 요구해왔고 또 올 하반기에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집권 2기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하고의 어떤 트러블을 정리했다라는 이 내부적인 어떤 과시하기 위한 뭔가 결과물이 필요한데요. 과연 이 문제를 트럼프가 순순히 들어줄 거냐? 장사꾼 중에서도 정말 달고 다른 장사꾼입니다. 러시아 문제로 코너에 몰리니까 도청을 들고 나와서 지금 물타기를 해버리는 트럼프가 과연 중국에 호락호락 해줄 거냐? 중국의 환율 조작국 문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문제 등을 지적을 하면서 중국이 환율을 절상을 해라, 위안화 절상을 해라고 요구를 할 거고, 또 중국이 미국에 팔아먹는 이 제품에 대해서 중국 스스로가 미국의 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 봅니다. 트럼프가 사드를 한국에 하나 갖다 놓고 더 이상은 우리가 당분간은 안 갖다 놓을 거니까 너네들도 이걸 갖다가 한국에 보복을 하거나 한국을 선동하기 위해서 장난을 치지 마라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하고 이야기하지 왜 한국에다가 자꾸 대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우리 거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국 또한 사드 문제의 당사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양보를 하면서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쉽게 결정이 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업가 출신으로 협상에 능한 트럼프가 시진핑을 상대로 북한 협상 카드를 어떻게 내놓을 거냐는 겁니다. 자, 시진핑은 중국을 보고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하지 말고 식량도 제한해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트럼프는 시진핑을 향해서 북한에 기름 주지 마라, 그리고 너네가 계속 뒷구멍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면 너네 기업과 은행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걸어서 전부 봉쇄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 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분위기는 매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강경해서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군사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왔다. 중국이 북한 지원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입장을
강화하겠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이 한국에 배치된다라는 부분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중국에 통보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 무인 공격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나오고 있죠. 이번에 미중 회담에서 중국의 양보를 통한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은 일단 한 개 갖다 놓고 더 이상은 안 갖다 놓을 거니까 용인을 하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시진핑은 직접 사드 불가를 강조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설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내부에 미국의 핵에 대한 어떤 방어 장치들을 또 공격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이 끝까지 이 문제에 버티면 그 다음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있는 여러 가지 환율 문제나 영토 해양 분쟁 등에 대해서 강경 조치로 갈 거고 중국이 결국 트럼프를 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겉으로는 중국이 지 목소리를 낸 것처럼 하면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이후에 후퇴할 가능성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틸러슨이 기자들을 대동하지 않고 오는 부분은 극도의 보안 하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일본과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걷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 보면 보수 언론에서는 이러다 한미동맹 퍼펙트 스톰 맞는다. 종잡기 힘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만들고 문재인 후보 진영의 인사들이 과거 대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 두 가지가 부딪혀서 충돌하게 될 거고 결국은 그 충돌이 한국에 있어서 속수무책의 상황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은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책을 짜서 밀어붙일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한미동맹에 대한 퍼펙트 스톰 총체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교 안보는 문재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 문재인은 자신의 안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종북 낙인 찍기나 안보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쓴 책이나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나 각종 토론에서 답하는 과정에서 안보 불안을 자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략적 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인지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면서 내심은 나는 절대 안 변하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문머식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무슨 벤처 사업한 사람인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문재인 후보를 음해하면 샅샅이 뒤져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잡아서 법적 처리를 하겠다 하는데요. 그런 공갈 협박은 애들한테나 하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이 갖다 놓는 주변 인물들로 보면 이런 의심이나 우려를 안 할 수 없게 하고 있고요. 또 좌파 언론은 한미동맹 그 자체가 목적이냐 하면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균형 있게 양립시켜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는 말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고요. 미국의 노라고 하기 힘든
풍토를 바꿔야 된다. 한미동맹은 필수지만 그 자체만으로 불가능하고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동맹도 잘 유지하고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어느 창도 막아낼 수 있다.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다. 말장난에 불과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점점 자신의 어떤 당선이 목표일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을 날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